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넘기기 쉬운 위암 신호 3가지를 다룹니다. 불안만 키우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너무 익숙하시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애매하지만 계속되는 신호를 발견하는 데는 요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위암 환자의 약 40%가 초기 증상을 단순 소화불량으로 여겨 검진 시기를 놓쳤습니다. 연구실과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증상이 애매할수록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5개 챕터로 체크 기준부터 구분 요령, 검진 타이밍, 생활 루틴까지 한 번에 잡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본인 증상을 꼭 대입해 보세요. 시작은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끝날 때는 검진 예약과 작은 습관 하나가 손에 남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이어집니다. 쉬면 낫겠지 하며 미루곤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호한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질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로가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시면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셨나요? 위점막의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 또는 초기 병변은 뚜렷한 통증 없이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작은 경고등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간과 빈도, 강도라는 셀프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 이상 지속되고 주 3회 이상 반복되며 일상을 방해할 정도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소아기학회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 증상을 방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혜수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한 달 넘게 속쓰림을 재산제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치 부근이 쓰리고 식후 1시간쯤 지나면 더부룩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퇴직 후 손주를 돌보느라 피곤했으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한 달을 넘기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 동네 보건소 건강상담에 들렀습니다. 상담 간호사가 증상 기간과 빈도를 물었고 그분은 달력을 뒤적이며 대략 5주 정도 됐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위 병변이 발견됐고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큰 수술 없이 말이죠. 그분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제로 버티던 그 한 달이 참 아깝다고요. 하지만 2개월을 넘기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다고 의료진이 설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절제 범위가 넓어지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증상을 주관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상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날짜와 시간,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통증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표시합니다. 기록은 기분이 아니라 사실을 남기게 해서 의료진과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증상 일지 작성을 조기 진단의 중요한 도구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휴대폰 캘린더에 속쓰림 체크라는 메일 알림을 설정하세요. 저녁 9시쯤이 좋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기 적당한 시간이니까요. 둘째, 2주 규칙을 기억하세요. 2주 넘게 증상이 반복되면 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내시경 예약으로 전환합니다. 동네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공포에서 공감과 안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이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바뀌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헷갈리는 증상들 속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속되는 속쓰림과 소화 불량입니다. 둘째는 이유 없는 빈혈과 어지럼증입니다. 셋째는 체중급감과 식욕 저하,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신호인 지속 속쓰림과 소화 불량은 위점막 손상이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더부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2주 이상, 아니 더 정확히는 3주 이상 비슷한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단순 소화 불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대한위암학회 통계에 따르면 초기 위암 환자의 약 55%가 만성적인 소화 불량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인 빈혈과 어지럼증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속 미세출혈이 누적되면 혈액 내 철분이 서서히 소모되고 이것이 빈혈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 거울을 보면 입술과 잇몸이 창백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빈혈은 원인을 찾아야 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체중급감과 식욕 저하, 연하 곤란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진행성 문제에서 자주 보이는 경고입니다. 한 달에 3kg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거나 밥맛이 없어 식사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거나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포인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과 지속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성도님이라는 68세 택시 기사분의 경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밤샘 운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일이 원래 힘들잖아요. 그런데 휴일에 푹 쉬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을 태울 때도 집중이 안 됐고 가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동네 내과에 갔고 의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빈혈이었죠. 의사는 빈혈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함께 예약했습니다. 그분은 솔직히 귀찮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위 안쪽에 출혈성 병변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 후 초기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치료로 병변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전 피로로만 생각했던 어지럼증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였다니 놀랐어요. 만약 그냥 넘겼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의료진은 빈혈을 방치했다면 병변이 더 커지고 출혈량도 늘어나 결국 큰 수술이 필요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택시 운전도 한 달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증상을 숫자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주 동안 주 4회 속쓰림이 10점 만점에 6점 정도였고 식후 1시간에 악화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의사에게 즉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인 체중 감소와 삼킴 불편의 조합이 보인다면 즉시 내시경 대상입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주 1회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아침 공복 상태가 가장 정확합니다. 한 달 동안 3kg 이상 줄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빈혈 지표에 대한 설명을 의사에게 받아 적어두고 재검 날짜를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빈혈은 한 번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적 관찰이 중요하니까요. 나도 해당될까 하는 불안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숫자와 기준이 생기면 마음은 안도로, 행동은 희망으로 옮겨갑니다. 애매하면 2주 규칙을 기억하세요.
증상이 2주를 넘기면 검진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비슷한 증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물성 위염, 일시적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까지 증상이 겹칩니다. 잘못 구분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나눠야 할까요? 먼저 증상이 언제 악화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식후에 심해지는지, 야간에 더 불편한지, 몸을 눕히거나 구부릴 때 달라지는지를 체크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식후나 누웠을 때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위염은 공복에 더 쓰리거나 식사 직후 더부룩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음식과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커피, 매운 음식, 야식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로 불리는 약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약들이 속쓰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8%가 소염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위장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진은 내시경과 조직 검사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윤정임님이라는 65세 주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많으셨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정형외과에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았습니다. 무릎도 덜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수월해졌죠.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특히 심했고 식사를 해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으니 다들 역류성 식도염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제산제를 사 먹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바쁘다 보니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밥을 거의 못 먹게 됐고 손주 엄마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복용 중인 약을 물었고 그분이 소염 진통제 이름을 말하자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약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위 보호제를 함께 드셨나요? 라고요. 그분은 위 보호제는 처방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조정하고 위장 보호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약물성 위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약 조정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됐습니다. 그분은 진통제가 위를 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무릎만 생각했지 속까지 생각 못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진은 진통제를 장기 복용할 때는 반드시 위 보호제를 함께 먹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복용합니다. 위 보호제도 항상 함께 챙기고요. 손주를 돌보는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위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증상과 패턴을 함께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야식 후 악화되는지 눕기 전 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호전되는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적어 진료 시 반드시 제출하세요.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의사는 이 정보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흡변이나 피가 섞인 구토가 보이면 응급실로 즉시 이동하세요. 이것은 위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일 증상은 24시간 안에 기록하세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메모장이든 휴대폰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적는 습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불안은 패턴을 알게 되는 순간 안도로 바뀝니다. 우리는 객관적 정보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검사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 골든타임 손실을 만듭니다. 위암은 무증상 초기가 길 수 있습니다. 대한암학회 통계에 따르면 조기 위암의 약 80%는 건강검진이나 정기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60대 이상 연령, 가족력, 흡연과 과음 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병력, 만성 위염 진단 경험이 있다면 고위험군입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검사 간격은 촘촘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도상우님이라는 70세 목수 출신 분의 경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10년 전 형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형님은 다행히 수술 후 회복하셨지만 가족들에게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차 검사에서 작은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았으니까요.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고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만 도려내는 시술이었습니다. 당일 입원해서 시술받고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일상 복귀도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검사를 안 받았을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증상 없을 때 한 검사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만약 몇 년 더 미뤘다면 큰 수술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의료진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병변이 점막층에만 있을 때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이지만 더 깊이 침범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예후도 나빠진다고요. 지금 그분은 6개월마다 추적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죠. 목수 일은 그만뒀지만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검진이 귀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30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주변 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신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신의 위험도 프로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이, 가족력, 흡연과 음주 여부, 헬리코박터 감염 병력, 복용 약물을 정리합니다. 이 프로필로 의사와 검사 주기를 합의하세요.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은 2년마다, 고위험군은 매년 내시경을 권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가족력을 체크하고 내시경 반복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1년 뒤, 2년 뒤 날짜를 미리 박아두는 겁니다. 둘째, 검진 전 복용 약물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출혈 위험 때문에 약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검진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안도로 그리고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증상이 없을 때일수록 검진 가치는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생활 루틴을 다뤄보겠습니다. 치료보다 어려운 게 습관입니다. 그러나 작은 한 끼, 한 잔, 한 개비부터 바꾸면 위는 곧장 반응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왜 중요한지 수치로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위암의 약 30%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음주를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흡연과 과음, 염분 과다, 가공육 섭취는 위 점막에 부담을 줍니다. 야식, 빠른 식사, 수면 부족은 역류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식사, 천천히 씹기, 충분한 수면은 회복의 기반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주 4회 이상 과음하는 사람도 위험도가 1.5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미정님이라는 66세 주부분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자주 있었는데 특별한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약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식사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속이 불편했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주쯤 지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라면이나 튀긴 음식을 먹은 날은 거의 확실하게 다음 날 속이 쓰렸습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은 야식부터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야식 먹는 게 낙이었으니까요.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만 먹었습니다. 커피도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엔 안 마셨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쓰림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했고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연에도 도전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하루 5개비 정도였지만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 금연 보조제를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을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4주 차부터는 담배 생각이 조금씩 줄었고 6주 만에 완전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금연 후 가장 놀라웠던 건 컨디션이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속도 편하고 입맛도 살아났습니다. 체력도 좋아져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나씩 바꾸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작은 성공이 쌓이니까 다음 도전이 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속쓰림이 거의 없고 약도 안 먹어요. 6개월마다 검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생활 습관 개선이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습관은 원인을 제거하니까요. 지금 그분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식사 일지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유발 음식만 찾아도 불편함이 반으로 줄어요라고요. 금연 성공담도 나누면서 보건소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2주 챌린지를 시작해 볼까요? 금연, 금주, 저염, 천천히 씹기 중 한 가지만 먼저 선택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2주가 지나면 다음 습관으로 확장합니다. 병원 방문 시 식사 일지를 가져가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패턴을 보고 더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끼는 단백 세트로 고정하세요. 맑은 국물에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인 식사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금식합니다. 눕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야간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팔 돌리기, 허리 비틀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내일의 안도를 만들고 다음 세대와의 시간을 더해줍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출발했지만 기준과 기록, 검진 예약, 하나의 습관이라는 희망으로 도착했습니다. 기억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첫째는 2주 규칙입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진으로 전환하세요. 둘째는 3가지 신호입니다. 지속되는 소화 불량, 빈혈과 어지럼증, 체중 감소와 연하 곤란입니다. 셋째는 정기 내시경입니다. 고위험군은 매년, 일반인은 2년마다 받으세요.
영상을 닫기 전에 캘린더에 검진 반복 알림을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더 담백하게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의 기록과 성과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